상시벽으로 봅니다. 센서 수트입니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다카이치 사나이가 당선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 초강경 우익파입니다. 한동안 한일 관계가 좋았는데 나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10월 4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차지하였는데요. 자민당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재는 사상 최초의 여성 일본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10월 4일 선거에서 185표를 얻으면서 156표를 기록한 펑쿨색자 고이즈미 농림상을 29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매우 큰 이변이었는데요. 사실 폴리마켓 등지에서도 펑쿨색자 고이즈미 농림상이 이긴다고 보는 경우가 80%가 넘어서 다들 고이즈미 농림상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재가 되었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는 당선 연설에서 자민당의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만들겠다며 많은 사람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당으로 만들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내에서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일본 내 초강경 우익 성향 정치인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별명이 탈레반 다카이치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다카이치 총재는 A급 전범이 합사는 야스쿠니 신사도 줄곧 참배에 원했는데요. 적어도 1년에서 최소 3번 정도는 참배할 정도로 골수 초강경 우익 성향 정치인입니다. 또한 일본이 매년 추진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일본 관료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총재 선거에 유력 후보로 올라간 뒤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하여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다소 온건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요. 그렇다고 이전에 했던 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독도 문제도 말하는 게 독도를 보고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눈치 좀 보지 말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의 성향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로만 강한 리더가 아닙니다. 행동과 철학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모두 강한 일본을 향해 있습니다. 우선 다카이치 총재는 과거 인터뷰에서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재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했던 것을 갈아엎고 일본의 돈이 미국으로만 흘러가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즉 동맹 관계를 유지하되 일본의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자금을 일본의 성장에 다시 써야 한다. 이게 다카이치 총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정책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 피해를 주는 외국인은 단호히 내보내야 한다 라고 발언했던 게 있는데요. 최근 일본 내에서 외국인 범죄나 지역 갈등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발언은 일본 국민의 불안을 정확히 짚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회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비세를 낮추고 휘발유 잠정세율을 폐지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최근 일본 내 물가 상승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세금 완화를 통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내수를 회복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사나이노믹스,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면서도 한 단계 더 강화된 경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주저하지 않고 필요할 땐 과감하게 돈을 풀어서 경기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죠. 특히 신성장 전략 부분에서는 디지털 산업, 첨단 제조 그리고 에너지 혁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를 다시 기술 중심의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재의 진짜 색깔은 헌법 개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평화헌법 제9조 2항 즉 전력 보유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일반군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국방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로 머물러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국방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전후 일본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다카이치 총재의 발언과 정책을 하나하나 보면 모두가 강한 일본을 향해 있습니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강한 일본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몇 년간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양국 정상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오랜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멈춰있던 셔틀 외교가 다시 복원됐습니다. 양국 지도자가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대화의 문을 열었고 도쿄와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그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회담 이후 경제협력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고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협력이 이어졌습니다. 양국 간의 긴장보다는 함께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자존심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주제들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당장 이전에 했던 말들을 보면 한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많거든요. 특히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들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독도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해왔고 일본 내에서는 이런 강경한 태도가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총리로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금과 같은 협력의 단계보다는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단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미 모든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해온 기존 노선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구해온 화해나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독도 문제 역시 일본 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안보 중심의 강한 일보를 내세우는 만큼 영토 문제에서도
있어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양국 간의 신뢰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간 교류,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제 그 모든 흐름이 정치적 긴장 속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이 다시 회자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이 일본 내에서는 강한 추진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그 강함이 오히려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국이 어렵게 회복한 신뢰의 다리가 또다시 흔들릴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지금은 모두가 그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자민당 역사상 최초로 중의원과 참여원 모두에서 여소야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소수 여당으로 전국 운영에 큰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현재 열린여당을 꾸린 공명당 외에 또 다른 야당과의 연립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야당들과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당장 공명당도 지금 침착함을 유지하고는 있어 보입니다만 연립에서 나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공명당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우려를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에게 전하기도 했고요. 공명당은 그 외에도 외국인과의 공생 등을 다카이치 총재에게 요구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반대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면서 공명당은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연립 정권은 없다며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로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국정 운영도 막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장 야당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도 어렵게 앞으로 난간만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 내 고물가 상황도 개선될 조짐을 안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시바 정부가 트럼프 미국 정부와 상호 관세 문제를 정리하긴 했지만요. 향후 나라 국간을 털어서 5,500억 달러, 하나로 77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과제 등이 남아있어서 앞으로 어려운 국정 운영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이긴 거지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이긴 것이 아니지 않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총리는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후보자를 내놓고 국회의원 투표를 선출합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게 될 경우 중의원 지명 후보를 우선시하는데요. 자민당이 지금 여소야대이긴 합니다만 자민당은 여전히 원내 1당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당들이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기면 총리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앞으로 일본 전국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지금처럼 강경한 보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내에서는 보수층의 지지를 굳히겠지만 야당과의 대립이 더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위기와 외교 불안이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정치적 고립은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죠. 반대로 다카이치 총재가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하고 공명당이나 중도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일본 사회 전반에 안정감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 타협보다는 자기 철학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 노선이 보수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도 긴장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독도, 과거사, 방위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한일 양국의 관계는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가 맞이할 첫 시험대는 균형입니다. 강한 일본을 외치면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고 다국 내 보수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정치적 균형을 잡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녀가 그 균형을 잡기보다는 명확한 색깔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치는 다시 한번 거센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한일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